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이제 여름이 어느새 훌쩍 와버렸어요. 그러게요. 계속 막 여기서는 화씨 90도를 넘어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조금 한풀 꺾였어요. 네, 뉴욕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보다는 습도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네네. 뭐예요? 한국의 여름 나려면 되게 약간 끈적끈적해가지고 불쾌지수가 높은데, 미국 동부의 여름은 그래도 덥긴 하지만, 비슷하게 덥지만, 습도는 조금 낮아서 살짝 쾌적한 기분인데, 이것도 되게 휴미드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한테는 네. 그래요. 습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랑 비교를 하는 분들도 봤어요. 거기는 좀 건조하잖아요. 거기는 건조한 편이죠. 그래서 특히 산불도 많이 저는 나는데. 한번 예. 아리조나에 갔었는데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90도가 넘는데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니까 에어컨 켜놓은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거구나 막 이랬지. 처음으로 그렇게 건조한 데를 가봐가지고 굉장히 희한했었어요. 네. 저는 처음에 뉴욕 왔을 때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아서 저도 약간 제이미 씨가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을 저는 여기서 느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사막에서 찍었네요. 물론 사막으로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만 라스베이거스라고 사막 위에다가 카지노를 지은 곳이죠. 그렇죠. 네. 거기도 건조하려나? 혹시 가보셨어요, 라스베이거스? 가봤어요. 아, 진짜요? 뭐, 갬블링 하러 가셨어요? 아니, 출장을 LA로 갔었는데, LA로 가니까, 뭐, 라스베가스도 이렇게 관광차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묶어서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가서 뭐, 쇼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건조하기는 건조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라고 그래야 되죠? 네. 그 굉장히 삭막해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나오는 영화들을 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그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건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주연을 했던 코미디 영화 행오버가 생각이 나요. 거기 되게 그 사막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나왔던 것 같아. 그렇죠. 예. 그거 보면은 잘 나오는데 그게 딱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낮에도 봤거든요. 네. 낮에 볼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이거 완전 재래시장 같고. 아, 그런가? 초췌해요. 그래서 번쩍이는 거 하나도 없고 밤에 봐야 돼 무조건. 낮에 보면은 무대 뒤 이렇게 훔쳐본 것 같은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은. 그러니까 낮에는 카지노 가서 슬롯 머신 하셔야지. 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셨어요? 안에 있어. 아니, 안에 들어가려면 밖에를 거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보통 호텔 안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아, 그게 카지노랑 연결된 호텔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 간 사람들은 저 외곽지에 있는 그런 이 호텔이 아닌 인 정도? 여인숙 여관? 뭐 이런 정도를 하지 호텔에서 못 먹죠.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가신 분들이 그러기를 호텔 값이 굉장히 싸고 그리고 밥도 되게 싸다고 뷔페가 되게 많아서 많은 걸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도박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외곽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수십 명이 같이 가면은 그건 좀 힘든 것 같아, 호텔은. 네. 단촐하게 몇 명이 가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호텔에 있어도 얻는 게 더 많으니까. 네. 근데 단체로 가면은 이게 계속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한정이 되니까 네. 돈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숙박을 정했겠죠. 근데 저는 라스베이거스를 그냥 스쳐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환승을 하려고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공항 안에 슬롯 머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라스베가스 떠나는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1달러까지 이 도박에 쓰도록 만들겠다. 이런 정신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예.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승 시간이 길었지만, 슬롯머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뭔가 공항에 특색이 있어서 조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영화가 라스베이거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좀비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감독 이름만 보면은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 감독이 언제였나요?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2004년. 예, 새벽의 저주라는 좀비 영화를 성공적으로 만든 적이 있었던 잭 스나이더잖아요. 예, 그게 영어 제목으로는 Dawn of the Dead인데 이 영화가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잭 스나이더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영화가 또 300이었잖아요. 300, 예. 그래서 이 사람 괜찮네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슈퍼히어로 영화만 하대. 그러니까 잭 스나이더가 요즘에 또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스 웨던이 편집을 했던 저스티스 리그를 자기 버전으로 다시 재편집을 한 4시간짜리를 HBO Max에 몇 달 전에 공개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도 좀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시간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해낸 거야, 이분이. 미니 시리즈죠, 미니 시리즈. 미니 시리즈 그냥 딱 묶어버렸어. 그래가지고 DC 이제 팬들이 잭 스나이더의 이제 원본을 본다 이러면서 좀 좋아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미 오브 더 데드, 그것도 굉장히 예쁜 분홍색으로 로고가 찍힌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하니까 또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포스터 보면은 완전히 카지노 분위기 한껏 살려서 슬롯머신 위에 캐릭터들이 서 있으면서 뒤에는 또 네온 사인으로 잔뜩 장식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위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색깔도 그렇고 뭐 잭 스나이더 하면은 스타일 하나는 뭐 좀 뭐랄까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근데 러닝타임이 이제 넷플릭스를 플레이하면 나오잖아요. 2시간 반인 거야.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좀비 가지고 할 말이 많지? 뭐 이러면서 이걸 끝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된다. 왜 러닝타임 봤는데 걱정부터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눌렀는데 오프닝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프닝만 먼저 봤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었나요? 예, 먼저 넷플릭스 측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인트로만. 네. 인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웬일? 진짜 괜찮게 만드는 건가? 옛날 잭 스나이더 다시 보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명해진 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유치한 피아니스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는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리버라치라는 분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분장을 한 사람이 피아노로 이렇게 비바 라스베가스를 막 신나게 흥겹게 연주를 하면서 오프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쇼걸들이 나타나는데 쇼걸들이 막 갑자기 좀비로 변해가지고 이제 손님을 물어뜯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반 설정을 6분 안에 다 그 비바 라스베이거스 피아노 곡에 다 담아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라스베가스가 환락의 도시에서 좀비의 도시가 되었나, 어떻게 망했나,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원정을 떠나는 좀비 부대가 왜 좀비와 싸운 전적을 갖게 되었나, 뭐 이런 것들이 6분 안에 싹 펼쳐지는데, 연출력 진짜 엄청났어요. 진짜 그래서 그 인트로만 보면은 이 영화 진짜 괜찮은 영화야. 근데 본론 영화는 인트로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야. 이 사기야, 사기 말하자면은. 낚였어.
완전히. 인트로만 한 5번 더 보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 아니 인트로에서 죽은 캐릭터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건 뭘까? 막 이거예요. 예. 근데 정작 본론에서는 아무리 뭐 심각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눈물 안 나요. 네네. 그러니까 인트로를 얼마나 잘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본편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장르는 좀비 하이스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이스트 영화라면 이제 도둑질을 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오션스 11 시리즈가 대표적이고, 네. 뭐 한국 영화라고 한다면 도둑들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물에 하이스트를 합쳤다 하면은 또 우리 생각나는 한국 영화가 한 편 있네요. 반도. 예, 먼저 했어. 예, 저희가 참 별점을 되게 안 준 좀비 하이스트 영화가 있는데, 네네. 예, 좀비 하이스트 영화가, 잭 스나이더가 와서부터도 좀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설정은 아까 오프닝에 등장한 이게 주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하고 싸워서 뭔가 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라스베가스의 어떤 호텔 아래 잠자고 있는 엄청난 이제 돈을 찾아서 인생 역전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네. 뭐 그냥 간단하지만 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가면 좀비와 만나야 되고, 그렇죠. 좀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좀비에 맞서는 사람들끼리 또 내부 분쟁 같은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영화죠.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하이스트를 하면 하이스트를 하고, 좀비를 하려면 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굉장히 산만한 영화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04년에 잭 스나이더가 만들었던 던 오브 더 뎃에서는 이 이야기 짜임새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뭐 원작이 있기도 했죠. 물론 원작이 있긴 했지만 여기에서 작가가 제임스 건이었거든요. 맞아.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주연 배우하고 아주 관계가 많은 감독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제임스 건이 썼기 때문에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영화 자체가 이제 탄탄했어요. 근데 이 아미 오브 더 뎃에서는 잭 스나이더가 모든 걸 다 한 거잖아요. 촬영도 했더라고. 그러게. 이게 뭐 감독도 했지, 각본도 썼지, 촬영도 했지, 아주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서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줄 만한 같은 레벨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 혼자 다 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2시간 반까지 내가 버릴 컷이 하나도 없다며 다 붙여넣은 거지. 네. 내가 볼 때는 버릴 컷 많고 버릴 캐릭터도 많았었거든. 30분 좀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네. 너무 자기가 또 찍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본인은 힘들어서 찍은 거니까. 이게 자기 애기 같겠지. 그걸 어떻게 손을 대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거라면 좀 힘들어. 러닝타임 길어져.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영화에 그 좀비 설정은 좀 흥미로운 구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1호 좀비가 있잖아요. 네, 알파 좀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기서는 제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호 좀비가 에리아 51이라는 네바다에 있는 군인 기지 있잖아요. 거기서 UFO를 많이 연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기지인데. 음모론이 많은 곳이에요. 왜 그 엑스파일에 많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군인 운송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우스라는 1호 좀비가 탈출을 한 다음에 이 좀비가 다른 사람을 물면 생기는 좀비가 알파라는 좀비예요. 그래서 알파 좀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좀비가 아니고 빨리 달릴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감정도 있어.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다른 종류의 좀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알파 좀비가 또 사람을 물면 거기서는 또 우리가 잘 알던 느릿느릿한 생각 없는 좀비 있잖아요. 그런 쉔블러스라는 좀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왕처럼 군림을 하는 제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들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쉔블러스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비 쪽 사정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비 영화 보면은 보통 인간들끼리 뭔가 내부 분쟁이 있고 뭔가 사연이 있고 요거 하다가 또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데 좀비 쪽에도 좀비 세상에 뭐 이게 왜 수직구조 계급이 있어 이게 웬 말이야? 약간 너무 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네 좀비를 이렇게 죽이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세디스틱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또 미안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게. 네, 그러니까 이게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예전만큼 이렇게 좀비 영화에 즐기는 포인트가 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제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알파 좀비가 너무 이렇게 또 폼잡고 나오잖아. 이게 자기가 이 구역의 이제 제왕임을 막 표시하면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혹성 탈출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좀비랜드가 아니고 혹성 탈출인데 이거 아주 좋은 비유였어. 네,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이 단순한 얘기에 이렇게 할 게 많아. 아 그리고 이 제우스라는 좀비는 머리카락이 자라요. 아, 그런가요? 네,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군인들처럼 굉장히 짧은 머리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등장할 때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그 안으로 투입된 주인공들이랑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장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 좀비인데. 네. 그것도 희한한 설정이었고. 임신도 시키잖아, 하면. 임신도 시켜. 피도 파래. 눈도 파래. 뭐, 어떨 때는 막 턱이 쇠로 돼 있는 그런 좀비도 있고. 로보트? 막 이러면서, 이거 무슨 일? 막 이러면 내 잘못 봤나? 막 이러면 돌려서 다시 보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비 쪽이 약간 그런 또 복합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 좀비들이 일종의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허니문 베이비 같은 거를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만들었잖아. 허니문 좀비 베이비? 근데 좀비 베이비 설정은 이전 B급 좀비 영화에서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임신을 해서 왜 사람 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좀비 몸에서 나왔던 건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그건 B급 영화잖아.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진지해. 전에 봤던 임신해서 난 애가 좀비였던 거는 좀 임신 상태에서 물려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비들끼리 같이 베이비를 만든 거잖아요. DNA가 이렇게 전달되었어. 그러니까 그 설정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제우스가 나왔던 지역이 이제 에리아 51이니까. 약간 그 군대에서 UFO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생체 실험을 하다가 감염된 군인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설정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재미있었고, 일단 그런 아이디어는 전에 좀비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온 바이러스 때문에 이 좀비라는 바이러스가 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비들 중에서 호랑이가 좀비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거가 좀비가 됐어. 근데 이 타이거는 좀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라스베가스니까 라스베가스 쇼에서 나왔던. 그렇네. 그런 식의 반영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되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설정 자체도 좋았었고, 이 또 타이거 이름이 발렌타인이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있어. 물론 그 코요테가 뭔가 임시로 지어준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타이거는 일단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라스베가스에서 장기간 공연을 했던 시크프리 앤 로이드라는 그런 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거 조련을 하면서 유명해진 쇼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한 분이 조련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쳤거든요. 호랑이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칩거를 하면서 공연을 못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여지까지 라스베가스 하면은 시크리드 앤 로이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공연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좀비들이 무슨 그 태양의 서커스 있잖아요. 무슨 그거 무슨 멤버들인 것 같았어. 아크로바틱 무슨 연기를 하는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서커스 좀비들인가 하면서 봤네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비들이 여러 가지 캐릭터로 겉모습으로라도 묘사가 되는 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로 등장하는 게 다 땡볕 아래서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장이 너무 자세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거 경우에는 분명히 CG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걸 보는 게. 사람이 연기를 하긴 했어요. 좀 그래도 신기하더라고요. CG를 굉장히 잘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뭐 CG 얘기 나오니까 뭐 여기서는 완전히 캐릭터를 하나 없애고 새로 넣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배우 얘기 넘어가면서 그 얘기 해보도록 하죠. 네. 뭐 그러면서 봤을 때 CG는 전체적으로 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잭 스나이더니까 뭐 미술에 있어서는 뭐 믿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아트는 눈요기는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너무 그렇게 많은 종류의 좀비들이 있는데 되게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너무 막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겨야 돼서 그런 건지, 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인간 쪽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해요. 인간 팀이 있는데, 일단 주인공이 데이브 보티스타예요. 요즘에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와, 주연급으로. 굉장히 잘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서 좀 인기가 많았죠. 거기서 인기 있은 다음에, 코미디 연기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이죠.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잠깐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이모셔널한 그런 연기를 잘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일? 막 이러면서, 장족의 발전,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스크로만 보면은 그렇게, 이분이 주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만도 한데, 약간 이렇게 이분 더 락과잖아요. 그러니까 드웨인 존슨 같은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근육질, 마초 남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드웨인 존슨이 약간 감정 연기에는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감정 연기까지 소화가 가능한 데다가, 아시안 혈통이어서 약간 다양성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드웨인 존슨도 사모아계로 아시아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분 혹시 미국의 마동석?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동석이랑 약간 그 어깨 근육 비슷한 것 같아. 마동석 갖다 붙이면 좀 애기 같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둘이서, 그림 될 것 같은데. 둘이 함께 뭐 약간 근육질이지만 마음은 되게 가냘픈 아저씨 영화 이런 거 하나 찍어야 되지 않을까? 투캅스 비슷하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예, 재밌을 것 같아. 예. 우리나라 투캅스를 그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하면 어떨까? 마동석 가끔씩 한국나라고, 그 있잖아요. 마동석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마동석 유행어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면 되게 웃길 것 같아. 아무튼 이제 같이 마블 유니버스에 계시니까 어떻게 만날 수도 있겠죠. 예. 누가 좀 이 아이디어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데이비 버티스타가 뭔가 좀 한이 많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네, 뭔가 싸움은 되게 잘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좀비로 변하는 바람에 이제 와이프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또 딸하고 멀어져서 되게 뭔가 좀 가족 문제로 힘겨워하는 아빠로 나와요. 이 얘기가 참 2시간 반 내내 반복되죠. 예. 그래서 아빠랑 멀어진 딸로는 엘라 퍼넬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눈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쏟아질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수잔 서랜드는 딸같이 생겼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케이트라는 캐릭터는 아버지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본인 할 말만 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아직 대피를 못했던 그런 난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데 무슨 네.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와 들어가는 이제 이 팀과 합류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네, 인정이 많은 캐릭터인데 인정은 많지만 쓸모는 없는 캐릭터. 그렇죠. 능력은 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제로. 예. 결국 약간 한국말로 좀 심하게 말하자면 좀 많이 폐를 끼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는데 맞아요. 민폐 캐릭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하나는 필요하죠. 누가 이렇게 인도적인 캐릭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좀 억지로 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그렇죠. 예. 그 다른 팀원들이 너무 조용하고 말을 잘 들어. 데이브 바티스타가 얘기를 했다고. 아무리 등치가 그렇게 크다고 그래서. 아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각자 돈밖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돈 줄 때도 그렇잖아요. 가서 너 얼마 줄게 이거 하자 막 이러면은 그냥 오케이를 하는 거야. 좀만 더 줘. 이것도 아니고 오케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들 처음 봤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다들 뭐 이렇게 아빠가 말하면 아빠의 기분을 다 이해하는 건가? 모르겠네. 예. 아무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꽤 나오는데요. 네. 예. 그 데이비 버티스타 이외에 저는 그 헬기 조종사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예, 피터스 역할인데 네, 티그 노타로 이분 너무 괜찮았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거든요. 근데 연기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타트랙 TV 시리즈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뭐 인터뷰하는 걸 들었더니 자기도 왜 캐스팅 됐는지 모르겠대. 왜 나를 여기에다가 넣었지?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본래 하던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하고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괜찮은 거 맞나 말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덕분에 그렇게 연기를 시작을 하니까 다른 영화에서도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영화 경우는 상당히 특별한 경우였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다른 배우가 먼저 다 다른 배우들하고 찍은 거지. 네. 거기다가 남자 배우였잖아. 맞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크리스 델리아라는 이 사람도 스탠드업 코미디 출신의 배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촬영을 다 마친 후에 스캔들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뭐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대로 그냥 영화를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이 캐릭터를 홀라당 드러내고, 네. 거기에 합성을 해서 다른 캐릭터를 넣기로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야.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니네 얼마나 잘했나 보자. 막 이러고서 눈에 불을 켜고 봤거든요. 너무 잘 갖다 넣었어. 완전 말끔하게 이렇게 딱 붙였던데요. 약간 삑사리 난 데가 한두 군데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합성 잘한 거지.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러니까 티그 노타로 배우 혼자서 그린 스크린 뒤에 두고서 연기를 다시 한 거야. 다른 배우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계속 연기한 거를 이제 가져와서 거기 원래 영화에 딱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티그 노타도 자기 데이비 바티스타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바티스타는 또 따로 인터뷰할 때 자기도 티그 노타를 보고 싶다고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너무 웃긴 거야. 서로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연기도 되게 안 튀고 딱 잘 맞아요. 되게 웃긴 캐릭터잖아요. 극 중에서도. 그러게. 그 자기 성격 잘 살리면서 혼자 연기를 하는데도 혼자 한 것 같지 않게 능숙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잭 스나이더가 굉장히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본의 아니게 추가 촬영을 하게 되었지만 그 위기를 정말 기술로 잘 극복을 해서 그리고 원래 캐스팅보다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크리스 델리아라는 이 배우가 연기한 거를 몇 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참 마음에 안 드는 연기였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휘트니에서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시니컬한 캐릭터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조금 그 작품상에 잘 녹아들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너무 혼자서 튀는 연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뀌게 돼서 이 영화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들 이분 누구냐, 이분 너무 재밌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 거지.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 너무 웃겨. 아, 그렇구나. 웃길 것 같아요. 웃긴데 네. 본인은 얘기를 하면서 이 음성 톤 하나 안 변하고 웃지도 않아.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 너무 웃긴 거야. 네. 여기서도 그게 매력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거 찾아서 보세요. 네. 진짜 웃긴 사람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에서 건진 보석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그 분이 체인버스 역할을 한 사만사 윈이라는 배우였거든요. 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초반에 참, 네, 안타깝게 명을 다하시는데, 이게 좀 처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처음 거쳐야 되는 관문 같은 게 나오죠. 이제 마네킹처럼 이게 좀비들이 졸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쁜 놈의 모략으로 인해서 좀비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데, 이분이 액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 이게 약간 1시간 지나면서 이 액션씬이 나오는데, 그 1시간까지 이제 심드렁하게 보고 있다가, 이분이 막 액션을 하니까, 이거 볼만한데? 막 이러면서 또 갑자기 또 급 설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캐나다에 또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배웠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캐나다의 우슈 국가대표였어요. 와. 그 뒤로는 이제 스턴트 배우로 일을 하고 있고,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 맨 오브 스틸 등에 나왔어요. 네, 스턴트 우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액션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잠깐 나오는데도 그게 막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의 액션은 그냥 그랬어. 그냥 총질만 하잖아, 계속. 맞아. 예. 근데 그 제우스 역할을 맡은 배우도 스턴트맨이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다른 배우들하고는. 감정 연기는 조금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다른 캐릭터 중에서는 밴더로라는 캐릭터를 맡은 오마 하드릭이 있거든요. 왜 전기톱으로 좀 써시는 분 그분이신가요? 네. 자기 전기톱 뺏어갔다고 굉장히 열받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좀비 영화에 또 전기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캐릭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상당히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캐릭터라서 이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 이러면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좀 특이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보다 또 행동을 먼저 할 때도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로 이제 좀비들 날라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그 약간 근데 아니 카드로 작동시켜야 된다면서 왜 이렇게 계속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의문이 좀 되긴 했지만 계속 어차피 뭐 그런 구멍들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배우는 진짜 그냥 시각적으로 되게 멋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액션 쪽으로 많이 출연을 했던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타일러 페리가 하는 그런 흑인 배우들이 이제 주로 출연하는 그런 시리즈들 많거든요. 영화나 시리즈. 그런 데서도 자주 볼 수 있었던 배우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메이저 영화에서 나오게 된 게 너무 반가웠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엔딩을 장식하는
생각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예, 우리 스포일러 들어가나요, 여기서? 아니요. 전 일단 음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90년대를 뭐 사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알만한 노래가 나오는데, 예, 크랜베리스의 좀비가 나오죠. 저 그 노래 나왔을 때 완전히 빵 터졌거든요. 네, 저도 빵 터졌어요. 좀비 영화에 좀비가 나오다니. 그러니까,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로 이 노래를 들어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틀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혹시 따라 부르셨어요? 저 웃느라 따라 부르지 못했어요. 예, 저는 살짝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집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 것 좀 있어요.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보게 됐는데, 이게 엔딩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비바 라스베가스가 나왔다면, 엔딩에는 이제 크랜베리스의 좀비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반가웠고, 아무튼 이분 엔딩 장식하셨어요. 진짜 네. 골 때렸습니다. 네, 그 노래 들을 때. 처음하고 끝은 영화가 참 재밌어.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다른 배우 있으신가요? 저는 좋게 본 배우가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좀 짜증나는 캐릭터들? 이 케이트, 그러니까 딸이죠. 딸 캐릭터를 비롯해서 금고여는 디토라는 캐릭터하고 그리고 코요테로 나오는 릴리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 근데 어차피 좀비 영화에 사람들 구성이 좀 계속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보고 있으면. 아니, 근데 캐스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그런 짜증보다는 뭐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배우들을 잘못 캐스팅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었고 딸 캐릭터도 딸 캐릭터지만 이 디터라는 금고 여는 캐릭터도 진짜 필요 없는 캐릭터잖아요. 지금부터 뭐 스포일러가 조금 들어갈 테니까 이제 워닝입니다. 워닝 드리고 디터라는 캐릭터가 왜 필요가 없냐면은 이 팀을 구성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사람이 사나다 히로유키라는 일본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타나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카지노의 주인이에요. 자기 카지노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 이런 임무를 준 거잖아요. 아니 지네 카지노에 지 금고인데 왜 여는 방법을 안 알려주냐고. 왜 금고 여는 사람이 필요하냐고. 글쎄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한국 드라마 빈센조가 떠올라가지고 빈센조인가? 요즘에 이렇게 지하에 시즌은 보다 말아가지고. 저도까지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지하에 돈을 넣어놓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 지네 금고인데 왜 그 금고 여는 방법도 안 알려줬지. 거기에 부비추랩 있는 것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피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왜 그 사람 안 알려줬다고 쳐도 왜 물어보질 않지? 막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아니 일을 진행을 할 때 이런 힘든 위험도가 높은 일인데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안 주면 물어라도 봐야지.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는 하죠. 목적이 이제 그 돈이 아니다. 예. 아니면은 가짜 정보라도 줘야지. 이 사람들이 물어봐서 가짜 정보를 준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안 준 게 가짜 정보급인 건가? 아무튼. 어차피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으니까. 아니, 그런 셋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이제 실드를 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거짓말을 했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도 이게 구멍이 많다 보니까, 그 구멍이 많아서 이제 볼수록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옥상에 헬리콥터 한 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다 탈 거냐고. 사람이 몇 명인데 거기 어떻게 다 타고 가? 맞아. 그 안에 4명 탔더니 꽉 차는 것 같더만, 그죠? 근데 그거를 헬리콥터 한 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수가 있어. 그거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겨 넣으려고 해도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영화를 보기가. 이게 2시간 반에 봐야 되는데 이미 1시간부터 좀 힘들어. 그래서 액션이라도 좀 재밌으면 그나마 낫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액션 안 나와. 계속 구멍만 보여 이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액션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다 뭐 이런 장면은 없었지만 좀비들 죽일 때는 신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처음에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일 때 굉장히 시원하게 터트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거는 괜찮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금고 얘기하셨지만 몰라서 뭐 만들어지는 서스펜스는 있잖아요. 예, 금고에 부비 트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비를 중간에 갖다 놨을 때 이렇게 그 벽이 쾅 부딪혀가지고 좀비가 이렇게 뭐죠? 피하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 취향이 이래서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재밌는 비주얼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구멍이 뭔가 보이니까 이런 게 자꾸 재미가 덜해지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넷플릭스가 굉장히 빠르게 그 영화 디벨롭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너 뭐 아이템 있니? 이러면은 나 이렇게 묵혀놓은 아이템 이거 하나 있는데 이런 걸로 좀 유명한데 아니나 다를까 잭 스나이더도 이 묵혀놨던 아이템인 거지. 근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었던 거야. 라스베가스 배경으로 좀비 하이스트 영화를 만들겠다. 그런 아이디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그럼 한번 가져가 볼까? 말이라도 해볼까? 왜냐면 이게 말로 이렇게 하면은 설득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러고 해서 프로듀서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가 또 이제 잭 스나이더잖아, 감독이. 그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거 쓰면서 시리즈도 같이 디벨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Army of the Dead에서 출연했던 캐릭터 중에서 죽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프리퀄로 가는 시리즈가 있고 그게 Army of the Thieves라는 시리즈거든요. 여기에는 이 금고털이로 나온 디터 있잖아요. 네. 이 캐릭터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실사판 시리즈가 되겠고 그거 말고 Army of the Dead 로스트 베가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즈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디벨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rmy of the Dead 로스트 베가스 경우에는 크리스천 슬레이러하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장하기가 되게 쉬운 컨텐츠라서 그런지 뭐가 되든 나오면 아이템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뭐, 조지 에이 로메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좀비, 거의 가시신, 조지 에이 로메로 감독도 계속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여러 좀비 영화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고,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승리호 같은 경우도 단순히 영화만을 그렇게 공개한 게 아니고, 승리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미 오브 데드도 지금 말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얘는 계약을 그렇게 컨텐츠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보고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넷플릭스에서 내세울 만한 그렇게 장기로 끌어갈 만한 그런 시리즈가 없는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개발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성공한 거라고 하면 스트레인저 띵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계속 보는 이유는 이 시리즈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뜨는 영화들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발하는 시리즈가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시나리오, 그런 설계도가 있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뭔가 발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러면 엄청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창작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세요. 일단 거기다가 발을 디뎌 놓기가 힘들지 한번 서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작품 디벨롭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공교롭게도 원래는 이제 팬데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는 아닌데, 네, 그 전에 기획된 영화인데,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오히려 약간 현실 반영적인 측면이 생겼고,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미국을 좀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장벽 딱 쌓아서 이제 다르게 해놨는데 항상 좀비 영화가 뭔가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코멘터리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그런 좀비 영화에 비해서는 이 영화는 좀 그런 측면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바빴잖아요. 이게 오션스 11도 찍어야 되고 좀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혹성 탈취도 찍어야 돼. 사회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렸지. 바빴어. 네, 잭 스나이더 감독님의 그 스타일은 참 좋아합니다만, 네, 제가 나름 팬이어가지고 거의 웬만한 건 다 보고 저스티스 리그도 반은 봤다고 내가. 많이 봤네요. 네. 드라마 4편 보는 셈으로 치고 그래 1시간씩 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조스 웨던 스타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조스 웨던이 왜 이거에다 편집을 했는지 알 것 같아. 이런 쓸데없는 거 왜 찍은 거야? 말하면서 다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본인이 그 약간 가정사에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딸을 잃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좀 아픔이 이 영화에 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아빠와 딸의 관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물며 좀비 편조차 아빠 부성애가 막 늘어나는 그런 캐릭터가 완성이 됐는데 아빠 대 아빠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잭 스나이더다운 촬영 기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또 우리 또 폼은 꼭 잡아야 되는 어떤 순간에서도 슬로우모도 물론 나오지만 특히 그 배우들 포커스를 맞추고 주변 그 환경들 다 그 포커스 나가게 하는 그런 촬영을 많이 여기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한 수년 전부터 1960년대에 나왔던 이제 캐논 드림 렌즈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커스 맞춘 그 피사체만 잘 보이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묘사가 되는 그런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 작품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특이점은 지금까지 잭 스나이더가 필름으로 다 촬영을 했었어요. 35mm하고 65mm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 아머 오브 더 데드 촬영을 하면서 레드 스튜디오스라는 이제 디지털 그 카메라 관련된 촬영을 하는 회사가 되겠죠. 거기랑 같이 손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디지털로 찍었어요. 그런데 렌즈는 캐논 드림 렌즈를 그냥 쓴 거지. 그래가지고 필름 찍었을 때처럼 느낌도 내면서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처음으로 한 게 되겠죠. 근데 워낙 뭐 요즘에는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물론 이제 디지털을 보다가 필름을 보면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이렇게 디지털이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촬영하기 많이 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까 틱나타로 촬영할 때 이게 다 인서트를 한 거잖아요. 캐릭터를 지우고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썼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이 다 퍼지하게 보이니까 이거를 인서트 한 게 더 티가 잘 나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라스베가스의 그 배경 자체가 다 CG다 보니까 예 최대한 뭔가 그 이질감이 들지 않게 작업을 하려면 그 모든 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뭐 괜찮은 감독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논란하고는 아예 정반대인 거죠. 예. 그분은 직접 가서 옥수수도 신고 이래야 되는 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촬영 볼 때 뭐 어울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안 어울리는 장면도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포커스 나간 그런 프레임들이 나오니까 좀 약간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촬영 감독이 누구셨죠? 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찍으면서 멋있어. 잘했어. 막, 막 카메라 기술 좀 배우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한 것 같아요. 저는 막 잭 스나이더가 느껴지는 게 그 제우스 좀비 등장할 때 갑자기 좀비 그 공간에 커튼은 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커튼이 휘날리면서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저렇게까지 등장할 일인가? 알파 좀비들 임무 중에 하나가 커튼 달기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어. 커튼 카펫 깔기 뭐. 항상 그 세팅이 완료된 상황에서만 등장을 하더라고. 제우스님 나오시죠. 예. 그 보고 나서 이렇게 씹을 부분들은 참 많아요. 하지만 2시간 반은 무리입니다. 저도 무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너무 러닝타임 길게 가지 말까봐요, 제이미 씨. 여기서 팝콘 지수 주죠, 우리. 네. 얼마 주시겠어요? 저는 2개 드리겠습니다. 2개? 네. 저는 2개 반. 네. 저는 좀비 죽일 때 재밌었던 장면들 좀 되고, 티그나 터러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거 해서 2개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잭 스나이더 팬이고, 근데 계속 실망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그 실망하는 와중에, 더 떨어지지 않고 약간 그냥 고수준 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점수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 라튼 토마토에서는, 68%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고요. 메타스코어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57점. 어머나. IMDb에서는 5.8. 그리고 어디언스 스코어에서는 75% 되겠습니다. 이게 좀비 영화 그리고 보는 분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대충 보는 것 같아도 되게 신선한 거 원해. 좀 한 30분 정도 드러냈으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스 웨더니 가서 다시 편집 좀 해줘. 안 돼. 걔는 인식하면 안 돼, 이제. 맞다. 걔 너무 말이 많네. 영화계에서 거의 지금 퇴출되는 분위기인데. 그 사람들 크리스 델리아처럼 성차별이나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배우들한테 함부로 대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아서 거의 매장 당하고 있어요. 네, 조스 웨든 취소. 그러면 누가 가서 해야 될까? 좋은 에디터? 누가 좀 다시 편집해줘. 작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제임스 건이 가면 되겠네요. 제임스 건도 이제 메이저여서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 DC하고 마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너무 바빠 그분도. 좀 신선한 능력 있는 분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줄일까요? 네, 그래도 뭐 여름에 뭔가 시원하게 볼만할 거 없을까 생각하시다면 아미 오브 더 데드를 트시고 한 10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로만 보세요, 인트로. 재밌어요, 인트로. 엄청 인트로 재밌어요. 진짜 엄청납니다. 인트로는 진짜 추천이야. 인트로는 정말 4점 만점이야. 그 단편 영화로 해도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 머리가 좋은 게, 넷플릭스가 2분인가 보면, 본 거거든요? 본 거로 짓게 돼요. 인트로 6분이야. 6분 보면 본 거야. 그래서 탑 찍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통계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잭 스나이더의 더 나은 작품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이미 씨 다음에 또 봬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